안녕하세요. 설득컴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중에서도 그 논문을 쓰려면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데 연구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면서 여기 만화는 그 뉴턴인데 뉴턴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필요한 마음 자세 중에 하나로 허츠파 정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문이란 무엇이냐. 논문은 여기 보이는 것들이 학술지인데 그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이란 것이 실립니다. 거기서 이제 실리는 것들이 논문인데 그 논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글로 써서 제출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부적격하면 통과시키지 않고 그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고 설명을 하라고 수정 보완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로서 지식으로서 사회적 지식으로서 용인할 수 있다라고 검증된 지식을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이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앞에 실리는 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 발간하는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 앤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이런 데는 그 최고의 뭐 좋은 저널인데 그 심사에 통과 확률이 5%도 안 되고 굉장히 낮고 통과되더라도 몇 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그게 출판되면 우리가 사회 지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믿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언제 필요하냐? 내가 어떤 책을 쓰거나 신문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어떠한 그 문제가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논문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견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논문을 활용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대학원 교육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논문들을 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읽고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논문이란 건 새로운 사회 지식인데 새로운 사회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내가 논문을 써서 이렇게 좋은 저널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출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지식의 생산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계속 논문을 읽어요. 자, 논문은 특징이 뭐냐? 논문 요게 이제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서 최근에 발간된 논문인데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확실한 주장을 하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또 증거를 제시하려면 그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논문을 쓰는 거랑 해서 재밌게 기술한 게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밖에 큰 원은 뭐냐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체예요. 근데 계속 넓어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치 경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서 우리가 두루두루 다 배웁니다.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고 석사 박사가 되면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박사라는 것, 또 논문을 쓴다는 거 뭐냐면은 인류가 가진 지식의 최전선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최신 논문들이 있겠죠. 최신 논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서 한번 그 지식들을 배우고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하는 와중에 자기가 논문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지식의 경계를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톡 튀어나온 게 바로 박사 논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사 논문은 눈에 그 인간의 전체 지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지식의
체계라는 게 이렇게 작은 지식,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논문들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 자기가 지식인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실력이 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작지만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저희 리서치 팀이 작년에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에 발간한 논문인데 논문은 크게 어떻게 되면 서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해서 어떤 기존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지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그걸 비판하거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제기하고 또 주장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2, 30페이지 되는데 근데 서론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however예요. however. 여기도 however가 있는데 however라는 게 많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However, it is still unknown. 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논문이라는 거는 딴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새로 연구 문제를 찾아내는 건데 빈 공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만 잘 되면 그 위에 많은 그 논문에 쓰는 과정이라는 거는 쭉쭉쭉쭉 대부분 잘 전개가 되어 나가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논문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년, 20년 계속 연구만 하고 온 많은 교수나 연구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 아이디어를 잘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연구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보고 자기 직접적인 경험에서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게 없다 이렇게 되기도 되고 현상을 보서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 문제 새로운 연구는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만화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만화는 조진호 작가가 그린 어메이징 그래비티. 나중에 책을 제목을 바꿔서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 이 조진호 작가는 그래비티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아톰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게놈 익스프레스 그 세 권의 이제 이 그래픽 나블스라는 책을 썼는데 어메이징한 책들이에요. 근데 다 물리, 화학, 생물의 어떤 역사를 쫙 기술을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그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 하는 사람들도 꼭 사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뉴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87년에 뉴턴이 지구에서의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예전까지 막 논쟁들이 있었지만 이제 프린키피아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이제 설명을 다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야. 그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히고 지금 유럽 태풍이 사람들이 우와 모든 걸 설명해 놀라 자빠지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뉴턴의 명성이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뉴턴이라는 글자는 천재성의 상징이 됐어요. 바둑의 뉴턴, 바둑은 그때 없었겠지만 의료계의 뉴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 자, 뉴턴의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낸 것처럼 의기양양했고 자신감을 하늘 끝까지 뻗쳤다. 아빠, 나도 뉴턴 아치처럼 훌륭한 물리학자가 될 거야. 허허, 우리 아들 대결하네. 대결해. 그런데 야,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뉴턴이 이미 연구를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거든.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연구 문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됐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수백 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연구할 게 없네. 이미 다 했네. 예?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친구랑 했던 말이, 이미 기호학은 이 사람이 다 했고, 이 사람 다 했고, 연구할 게 없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는데, 자, 뒤를 보면, 하지만 뉴턴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단순했으면 좋겠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 뒤에는 항상 새로운 의문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뉴턴은 그 프린키페라는 책을 썼지만 책을 쓰는 와중에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또 뉴턴이 또 새로운 연구를 풀기도 하고, 그 위에 나오는 물리학자들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또 해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그 뉴턴이라도 물리학은 무지하게 많이 발전했죠.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좀 알아야지 연구 문제도 보이는 거야. 근데 새로운 연구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생기냐면은 연구를 하다가 생겨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막 이제 거의 다 맞춰 갖다 주면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이게 아니네. 이건 원래 이렇게 이런 게 정답인가 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하고 그런 연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그거를 논문의 끝에 디스커션 부분에다가 그걸 적어놓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연구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연구를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지도 교수한테 가서, 선생님 요즘에 어떤 연구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거기서 캐치하면 좋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기존에 나온 논문들을 잘 읽고, 그다음에 그 논문에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끝에 가면 논문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런 연구의 한계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연구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연구를 했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러면 여기가 꼭 튀어나온 거기 이제 덴트, 그게 이제 나의 논문인데, 이 논문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 전에 직전에 그 논문과 매우 유사한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그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그 논문에 대한 어, 그것을 조금 더 진일보시킨 게 새로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식이 확장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논문을 이제 쓰는 연구 아이디어를 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그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논문을 이제 어떤 현상에 관한 논문을, 최신 논문을 읽으면서 하나의 논문을 딱 꽂히면 그거에 주목을 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 깊게 또 읽고 또 읽고 비판적으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디딤돌로 해서 새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겟 아티클이라는데, 그래서 타겟 아티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공략하는 것이 연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저도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가장 많이 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타겟 아티클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여기는 건 뭐냐면은 어버너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에 계신 데이빗 툭스벨이랑 워싱턴 대학의 패트리샤 모이, 뭐 이런 분들이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쓰신 논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덜퍼슨 이펙트라고 제3자 효과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Y2K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때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읽다가 이 논문에 꽂혔어요. 근데 그래서 이 논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과인데, 이게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힘들고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논문을 쓰고, 여러 번 논문을 또 2개 정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게 여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중부대학교 진보리 교수님이랑 여기 지금 인천대학교에 계시는 변상호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쓴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은 딴 게 아니라 여기 그 박스로 돼 있는 이런 변인들을 재배열해서 더 간단하게 만들고 더 이제 설명이 높게 만든 게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러피안 저널 오브 소셜 사이콜로지라는 저널에 그 실린 더글라스 앤 수톤의 아티클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 어, 태도의 제3자 효과 뭐 이런 것도 관련된데, 어떤 이슈에 대한 태도를 재고 일주일 후쯤에 어떤 설득적인 메시지를 준 다음에 다시 태도를 재고, 그거를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 태도 변화를 재고, 그런데 두 번째 서베이 할 때, 실험할 때 묻는 거죠. 일주일 전에 그때는 당신의 태도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편향된 형태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이 재밌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논문을 썼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논문이었는데 이게 언론학부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던 그 당시에 교수였던 제레미 코헨이랑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던 다이애나 무츠, 빈센트 프라이스, 에버트 건터, 요 그룹들이 퍼블릭 오피니언 쿼털리에 1988년도에 쓴 논문인데, 이 논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도 하고 제3자 효과를 널리 알린 그 논문인데, 그 논문을 우리 읽으면서 재밌기도 한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해서 이제 쓰게 된 게 이 언론학부의 이 논문을 쓰게 되고, 지금도 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논문을 이렇게 이제 쓸 때 이렇게 이제 논문 타겟 아티클을 잘 정해서 그거에 집중적으로 읽고 공략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것에 관련된 게 하나로 허츠파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우리 비디오에서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